안녕하세요. 당군조선은 세계 최초의 평화국가였다. 다섯 번째 강좌, 국가의 세 요소 중 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사교과서에서 당군조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일련의 삼국유사에 따르면 BC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했다고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수립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는 한반도에서는 BC 10세기에, 만주에서는 BC 13세기에서 15세기에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를 보면 이변이 삼국유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BC 24세기에는 당군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그 이야기와 비교를 해보면 900년에서 1300년 이상의 역사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수립된다고 국사교과서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BC 10세기, 만주벌판에서는 BC 13세기에서 15세기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BC 24세기에 당군이 조선을 건국했다는 것하고는 서로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왜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수립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국사교과서의 저자들은 참 희한하게 당군조선의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피하려고 합니다. 이집트 고왕국이나 잉카 문명, 마야 문명들은 청동기 문명이 아니고 석기 문명인데 세계학계에서 국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볼 때 왕이 하는 역할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치수사업도 실행하고 병마를 통솔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지휘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또 세금도 거두고 성도 쌓고 또 각 나라의 신들에게 오국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도 지내고 신의 메시지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역법을 정하기도 하고 또 예술과 문화를 창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당군조선에서 이제 나중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왕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또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21세기의 국가를 규정하는 기준이 바로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그런데 4,500년 전에 세워진 이 당군조선을 지금의 국가의 3요소로 살펴본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영토가 있고 국경선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백성이 있고 그리고 주권을 행사를 했다면 이건 명확하게 당군조선은 국가로 그것도 21세기 기준에서 봤을 때도 국가로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식민사학자들이 혹은 대다수의 국사, 교과서 편집자들이 당군조선이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돌팔매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단군조선이 우리 한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제가 근대 국가의 3요소인 세 가지,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권은 국가의 뜻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간섭이 없이 그 나라와 관련된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독립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35년을 살았기 때문에 주권 없는 나라의 어떤 슬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나라를 뺏기게 되면 우선 국민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없어집니다. 통치할 법을 뺏기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외교를 할 수 있는 권리, 외교권을 박탈을 당해서 조선이 그 당시 미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통치를 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나라의 협정이나 협약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대도 해산당하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주권이 없고 있고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일정하게 모여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영토는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땅의 범위를 말하죠.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일본, 중국과 필리핀 등이 국가 간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작은 갈등과 소유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일제 식민지 하에서 만주 일대, 특히 북한도에 우리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우리의 것으로 사실 그 당시는 무주공산이었거든요. 이 만주가. 청나라가 주민들을 사실은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가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땅이고 또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영구조선부터. 그 땅을 영유권을 강탈을 당해서 일제가 중국과 협상을 해서 줘버렸습니다. 만주 철도 부설권을 받는 대신에. 이렇게 또 영토도 잃게 되는 거죠. 주권이 없으면. 세 번째, 영토에 모여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숫자, 백성의 숫자가 줄면 나라의 힘이 없어지고 심지어 나라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 주민들은 적국에 포로로 수백만이 잡혀가서 노예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로마의 숙복이 되고 또 바빌론에 잡혀가고 이 나라를 잃는 그런 서름을
겪고 2000년의 방황 끝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세계 1차 대전을 보면 독일이 전쟁에 패한 다음에 전쟁 배상금을 과도로 이렇게 물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이 반발심에서 사실 히틀러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정권을 잡게 되고 나중에 유럽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도 고구려나 백제가 이렇게 멸망하면서 그 유민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잡혀가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고구려는 많은 유민들이 정말 중국 내륙을 거쳐가지고 태국이나 미얀마 이 북부로 흘러간 그런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알루시안 열도를 통해서 아메리카, 중남미에서 이 멕시코의 경우에 많은 유민들이, 고구려 유민들이 또 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원나라에 패했을 경우에 우리 고려의 백성들 수십만 명 잡혀가서 정말 비참한 삶을 보내고요. 또 청나라 외국과의 전쟁에서도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또 일본에 잡혀가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백성이 돼버린 거죠. 네. 이처럼 국가라는 것은 일정한 영토가 있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단군조선을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측면, 영토와 주권과 국민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영토에 대해서 단군조선의 수도와 경계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나라는 처음 세울 때 도읍지, 수도를 정하게 되죠. 정말 강을 끼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교통의 요지에서 상거래도 하고 농사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특별히 또 그 적국의 어떤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 방어하기 좋은 곳에 수도를 정합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울 때도 이런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의 경계를 차츰 확정하게 되었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먼저 단군조선의 도읍지와 그 강역이 어딘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만 년 전에 우리 한민족, 동이족이 세운 조선은 어디에 세워졌을까? 또 도읍지는 어디고 그 도읍지에 흐르는 강은 무엇이라 불리었을까? 또 도읍지 인근의 산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 이상이 사는 도읍지는 사실 교통이나 물류가 좋은 강을 끼고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고구려는 나라를 세우면서 큰 물가에 터를 잡고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산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특성상 높은 산이 근처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의 경우 임진강과 예성강을 끼고 있고 그 도읍지가 또 송악산에 있습니다. 바로 개성이죠. 이성계가 세운 조선도 한강을 끼고 북쪽으로는 북한산, 남쪽으로는 목명산, 남산이죠. 동쪽으로는 인왕산, 서쪽으로는 불암산 등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DNA가 오랫동안 대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5천년 전에도 단군조선 역시 그 도읍지는 큰 강을 끼고 웅장한 산 근처에 정해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러한 것은 고대의 사료를 통해서 검증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라고 불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사실 1145년 고려 임종 23년에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 역시 13세기 후반에 편찬돼서 1000년을 이렇게 넘지를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잠시 볼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있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불렀으니 바로 요 임금과 같은 시기다. 네. 삼국사기가 13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한 800년, 900년을 더하면 사실 단군 왕검이 약 2900년 전에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또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고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다스리는데 필요한 무리 3000여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황이라고 한다. 홍백, 무사, 운사를 거느리고 복식, 질병, 생명, 형변, 선악 등 인간 세상을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그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고 있었는데 항상 환웅에게 사람이 되기를 빌었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먹되 100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먹으면서 37일 동안 금기했다.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호랑이는 금기를 지키지 못하여 사람의 몸이 되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곰은 혼인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그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 왕금이라 불렀다. 단군 왕금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불렀다. 다시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기니 그것을 궁월산 혹은 금미달로 부르기도 한다. 단군 왕금은 1500년 동안 이곳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이 즉위하던 김여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하였다. 이에 단군은 장당경으로 옮겼다가 그 후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살면서 산신이 되었는데 나이가 1908세였다. 네, 이런 고기의 단군 사와 관련된 기록, 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단군 사화는 단군 왕금이 세운 단군 조선뿐 아니라 그 이전의 환인 시대와 환웅 시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식민사관의 영향을 받은 국사교과서는 환인뿐 아니라 단군 조선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국사교과서는 단군 조선이 세운 평양성의 위치를 식민사관의 영향으로 평안도의 평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4000년 전의 오래된 성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수천 년 전의 역사서에서
단군조선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100여 년 전의 식민사관에 의한 주장보다 더 명확하고 사실적이라 놀랍게 합니다. 단군조선의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사료인 산해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해경은 선진시대의 사료로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지리지입니다. 총 18편으로 되어 있죠. 고대의 지리, 물산, 신화, 무술, 종교, 역사, 의학, 민속, 민족 등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학자 오임신의 산해경 광주는 산해경에 대한 주석서로 산해경에 나오는 해내경과 대왕경을 조선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는 전부가 지은 조선국지를 인용해서 위만조선, 기자조선과 함께 단군조선을 실제의 역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해경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은 열량의 동쪽에 있다. 발해의 북쪽이고 갈석산의 남쪽이다. 이 기록을 보면 단군조선이 발해의 북쪽이고 갈석산의 남쪽, 지금 현재로 보면 북경과 천진과 아주 인접한 요소지방에 단군조선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록을 뒷받침하는 또 유물이 있습니다. 1500년 전에 모용 선비족 두루영언의 비석이 중국 섬서성 함양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 조선국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루공신도 비문에 모영왕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옮기면서 주요 활동한 무대는 요소, 요동지역이고 그 지역에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춘추 3국까지는 기자조선과 고죽국이, 진나라 때는 일후가, 한나라 때는 한사군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 공신도 비문은 조양의 도읍을 정하고 요소에 건국한 전연을 설명하면서 조선이 그 지역에서 건국했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군조선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증거이죠. 예전에 성은 항상 큰 고을, 도시를 방어하는 그런 곳이었죠. 단군조선을 세운 단구만금 역시 성을 쌓아서 도읍지의 경계를 정하고 신하들과 백성들이 잘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했으리라는 추측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단군조선 시대의 성의 흔적이 5천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단군조선의 도읍지, 조선성에 대한 기록의 흔적을 신백강 박사님이 송나라 낙사의 태평환우기에서 찾아서 발표했습니다. 하북성 노령현에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공함을 받은 조선성이 있다. 이 단군조선의 폐성 유적이 있는 하북성 노령현은 천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중국 지도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하북성 진황도시에 속해 있고 조선시대 중원과 동북을 가르는 관문인 산해관과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피서지로 자주 가는 그 유명한 북대하와 이웃대에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은 항상 수도나 큰 도시, 강을 끼고 이루었습니다. 고려 왕건은 송악에
그죠? 개성의 도읍지를 정했는데 바로 임진강과 예성강이 있죠. 이성계의 조선은 서울에 도읍지를 정했는데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도읍지 역시 강을 끼고 만들었고 그 이름이 조선하로 남아 있습니다. 북송시대 1044년 중국 최초의 군사 제도와 군사 이론을 기록한 병찬명서인 무경총여의 영경, 즉 북경의 지리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조선하가 등장합니다. 영경에서 충경, 즉 오늘날 내몽고 자치구 적봉시 영성현을 지나서 고북구에 당도하기 전에 조선하를 건너서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지도를 보면 조화가 고북구 서쪽에 있고 난하는 고북구 동쪽에 있는데 조화가 조선 송나라 때 조선하로 불렸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 신백강 박사님께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계의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됐기 때문에 조선하는 당구조선 도읍지의 강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당구조선이 한반도의 평양이 아닌 바로 북경 부근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이죠. 단군조선의 경계를 고고학적인 성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문헌 기록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단군조선의 강력은 최전성기 고조선의 국경을 나타낸 신용화 교수님의 주장이 담겨있는 국경입니다. 근데 단군조선의 유물을 보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리고 빗살무늬형 토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고인돌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네. 요동지역에서 한반도 서북부, 전남 고순과 제주도에 걸쳐서 한반도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단군조선의 표지 유물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고인돌이 유럽에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아주 많은 다양한 나라에 이 고인돌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단군조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연구를 해볼 만합니다. 어쩌면 단군조선의 갈래가 이주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은 동북 지역의 요하를 중심으로 한 요령지방에 분포되기 때문에 요령식 동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이 탁자씩 이 고인돌 분포 지역과 대체로 일치되고 있고 중국의 바로 위쪽에 위치한 산해관 북쪽까지 이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빗살무늬 토기 혹은 또 압록강 하구에서 출토되어서 미송리용 토기라고 불리는 이 토기는 갈색 바탕에 이 복주무늬처럼 생겨서 물 항아리로 쓰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파형 동검의 분포 지역과
흡수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단군조선의 영역은 발해 북쪽의 나나 지역부터 서쪽이 경계가 되는 거죠. 동쪽으로는 대능아, 장춘, 길림을 거쳐서 두만강 너머의 연해주 영역을 포함하고 남쪽으로는 한반도까지 이렇게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군 왕검이 국가를 경계를 정했다는 기록이 단군 세기에도 나옵니다. 당시의 이 하북성, 순천, 영평, 또 만주 요령성, 금주, 서북 일대의 땅인 유주와 지금의 하북성에서 연영성 및 그 동쪽인 영주의 두 주를 단군조선의 경계에 속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군조선 시대의 강력도는 어떻게 보면 단군조선의 최대 영역이라기보다는 한 중간 정도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단군조선의 그 경계에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요동과 요소, 만주 지역을 포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치호 선생은 단군조선의 주요 후국의 범위를 더 확장해서 발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동으로는 한반도, 북으로는 만주, 지금의 동북 삼성이죠. 서쪽으로는 중국의 양자강 이북의 땅, 산동반도와 중원 땅에 걸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군조선의 강력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읍이 요소의 합성 노령현에 있었다고 하는 이 단군조선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세종실록은 단군 고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조선, 신라, 고래, 남옥저, 북옥저, 동부여, 북부여, 예와 맥이 다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이다. 네. 그런데 명나라의 오명재가 저술한 조선세기라는 책에도 단군에 대해서 구이군지, 곧 9개의 이족들이, 뿌리 이자인 거죠. 네. 이족들이 모여서 그를 임금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바로 단군고기에서 말하는 9개 나라가 바로 구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군조선의 장식력 의기로는 청동망울인 팔주령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방울이 달려있죠. 다시 말하면 단군이 직접 다스린 직할국이 중앙에 있고 8개의 제후국 혹은 거수국이 표현된 것이 바로 이 청동망울인 팔주령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단군조선의 제후국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군이 통치하는 나라는 9개의 나라이고 단군조선은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고 9개의 제후국을 거느린 대제국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통치 영역이 북경 근처인 나나 서쪽인 요소 지역에서 요동을 거쳐서 북쪽으로는 지금의 흑룡강, 그 상류인 아르군 강유이 있고, 동북쪽으로는 연해주 지역까지 미치고, 남쪽으로는 한반도 남부의 해안선에 걸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조선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어떻게 불렸는지 혹은 고중국에서 한자로 사용했는지의 여부입니다. 윤내현 교수님은
삼국사기에 고조선의 첫 도읍이 아사달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선이 고대 우리말의 아사달이 한자화됐다라고 하는 이병도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대 사회에서 시족이나 종족의 명칭이 그들이 거주한 지명과 동일하고 나라를 세우면 그것이 나라 명칭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국 상나라를 세운 상족, 이 상나라, 곧 음나라입니다. 상업에서 거주를 했고, 주나라를 세운 주족은 주원에 거주했다라는 것을 볼 때, 단군조선 역시 아살로 불렸다는 것은 나라가 조선이라고 불렸다기보다는 아사들로 불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언어학자의 경우는 단군조선 시대에 이 고어를 연구를 해서 조선이 가사라라고 불렀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단군조선이 국가였다라는 것을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영토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군조선은 국가였다, 특별히 국민, 왕과 백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